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불법 정치 자금 및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자진 출석하면서 특검과 첫 대면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하루 만에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동시에 국민의힘 당사로 향했는데요. 요청 안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니 저희한테 앞에 잠깐. 10분 안에 온다고 한 지가 1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자, 드린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통일교 의혹 수사. 국민의힘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듯합니다. 네, 첫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전격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언론이 오늘쯤 영장 청구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3차례나 특검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정원주 전 비서실장까지도 동반 청구가 됐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청구가 된 건 역시나 불출석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3차례 소환 통보에 다 불응을 했고 어제 출석했던 것도 특검팀하고 사전 조율이 된 출석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특검에 나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고 혐의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한학자 총재는 이제 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권성동 의원과의 어떤 관련된 혐의 이외에 다른 부분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당시 김건희 씨에게 뭐를 줬다, 명품을 줬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의 혐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뭐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바로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예정된 구속영장 청구라고 보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이것을 한학자 총재가 알았느냐, 관여했느냐 이게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가 전면적으로 다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역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한 것이 가장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소명 사실은 특검이 일정 정도 법원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겠는데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청구하고 있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관대하게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뭐 예상해 본다면 한학자 총재 역시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구속 심사 일정이 잡혔네요. 다음 주 월요일 22일 오후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주 22일 오후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통일교 입장에서는 구속만큼은 막아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언론 통해서 많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영장 심사까지 날짜가 다 잡힌 상황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제 퇴장을 할 때 조사를 마치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했나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왜 그럴 필요 있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면 특검 수사에서도 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은 곧바로 청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사유에는 특검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 돈 받은 정황이랄지 증거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그 윤영호 전 본부장도 이제 구속 상태지만 소위 뭐 한간의 얘기가 맞다면 통일교에서 넘버 3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이 구속 그 영장
청구된 그 전 비서실장이 뭐 넘버 2 정도 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저간에 돈 주고 또 뭐 청탁하고 이런 것들을 몰랐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참 어머니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를 수가 없는데 거짓으로 내가 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영장 청구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특히 통일부 관계자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재정국장인데 재정국장이 그 전 비서실장한테 보낸 문자들이 다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어머니가 보수 후보를 픽했고 소위 그리고 뭐 선물도 줬고 대선 지원금도 김건희 씨에 대한 선물도 참 어머니의 결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결정을 했다라고 그 측근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주목하는 대목이 대선 지원금도 막 2억 1천만 원인가를 또 뭐 시도당에 보내고 권성동 의원에게도 뭐 쪼개기 후원금도 주고 1억도 큰 거 한 장 줬고 큰 자라고 받은 쇼핑백에 뭐가 들었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18대 총선에서 이 통일교가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저는 아주 집요하게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 대선 지원금 같은 거를 후원금을 시도당에도 주고 했던 이유는 그 오고 갔던 이야기 중에 뭐 비례대표 이런 얘기도 하나 나왔던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 정책으로 해주기로 약속,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도권 정치 안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통일교의 오래전부터의 어떤 수건 사업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다 이 정치자금이랄지 청탁이랄지 이런 거 안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특히 민중기 특검의 배석 판사였던 사람이 변호사는 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티타임도 갖고 해서 굉장히 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런 마당인데 영장 청구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관 변호인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큰 틀에서 통일교가 집요하게 제도권 정치권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 흐름을 보면 이번에도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 참 어머니인 내 가르침을 받은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 발언을 계속 특검 조사에서 되풀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그렇죠.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포괄적으로 통일교 총재쯤 되니까 아무래도 통일교와 가까운 어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는 뭐 인지상정으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저는 조금 의미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이런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과연 지금 한학자 지금 총재가 할 만큼 그런 청탁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통일교 차원에서 필요하나 뭐 그런 기본적인 의미 듭니다. 왜냐하면 통일교가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국제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신도가 3, 40만 추정을 하고 일본은 그보다 몇 배 더 많고 미국에도 많고 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이고 재단인데 과연 그런 어떤 총재가 이런 데 구체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어떤 그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의문 들고 특히 지금 워낙 또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종교 내부도 그렇고 재단 내부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제 윤영호 본부장과 지금 한학자 총재가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도 않다 그런 어떤 이야기 들립니다. 그래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또 한학자 총재까지도 연결하는 게 좀 이제 그 법원에서 심사할 때 좀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제 첨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특검이 종교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구속하고 압수수색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 손은표 목사가 지금 구속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 많은 어떤 목사님들과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학자 총재 역시 지금 통일교의 어떤 총재로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어떤 종교를 이끌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라든지 또 그 깅그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까지도
뭐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위기다, 뭐 종교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하면 되나 하는 위기를 이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에서도 심사를 할 때 고려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김영남 위원님 반론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일교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미국의 영향력이 크고 거기에 신도도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정치에 이번에 꼭 정권을 잡는 쪽하고 연결돼야 될 필요성이 컸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망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면 사실은 통일교 때문에 본인의 가정이 처참하게 망가졌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통일교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식 종교 인정에서 박탈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기반을 좀 더 굳건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경선부터 개입할 필요성은 더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랑 킹그리치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낸 거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왜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됐는지. 그쪽의 답변은 그거예요. 통일교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언론사 중에 워싱턴 타임즈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언론사의 부탁을 받고 메시지를 내놨다는 것이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이나 전직 정치인들이 내놓은 메시지가 별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지금 특검 수사가 종교단체에 대해서 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종교라는 성역에 막혀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특검 수사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수사기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그야말로 특별한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성역처럼 느껴지면서 웬만한 혐의가 있더라도 덮고 넘어갔던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이번 수사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가 하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지금도 아마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특검 수사관들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이렇게 로비에서 기다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변호인이 올 거다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면서 뭐 1시간 이상 대치 상황도 벌어진 것이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정광재 의원님,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이 재시도가 된 거거든요. 지금 혹시 중앙 당사 현황이 어떤지 좀 아십니까?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한 것은 중앙 당사보다는 지금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회사 당사하고 국회 중간에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될 것 같다고 해서 박성훈 원내대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난 1차, 2차 모두 실패했고 사실 내란 특검이 원내대표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협의점을 찾아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당원 500만 명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과 특검 측에서도 그 지난 내란 특검이 협의점을 찾았던 것처럼 그런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22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훨씬 이거보다도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쉬운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당사에 대해서 진행됐었는데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하다 말고 다 와서 민주당사를 봉쇄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정치특검에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같은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과 우리 당이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0만 명 전체와 통일교 전체 신자가 지금 뭐 120만 명이라고 해요. 누적 통일교 신자가 이걸 비교해 갖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당원에 가입했었느냐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려는 특검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뭐 어느 당원 명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논쟁이 있거든요. 당원 명부를 500만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애초에 당대표 출마를 했으면 지원하려고 했던 그래서 당원이 많이 이제 가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출마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 쪽으로 이제 간 정황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특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2022년 12월부터 전당대 그 즈음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당원 명부 입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당원 뭐 명부 다 내놔라 이건 어불성설이다 얘기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 상황을 좀 협조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예전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뭐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김용 부원장 얘기도 하셨는데 비상근 정치연수원의 비상근 위원으로서 부원장으로 뭐 출근도 몇 번 안 하던 그 상황에서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때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할 말이 있었던 것인데 이 상황하고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충분히 입당시키고 뭐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막 이런 얘기 오고 간 것들에 대해서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정된 기간에 당원 가입한 명단 정도는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특검이 포기할 것 같지 않고요.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원내대표실처럼 뭔가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조금 전에 오후 5시 35분부터 강제 집행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특검이 강제 집행을 오후 5시 35분쯤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분 전에 강제 집행을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수사에 필요하니까 집행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김유정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반론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헌법에서 정한 정당의 어떤 자율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당의 재산이자 정보 데이터가 결국은 당원 명부입니다. 정당은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의 인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인적 결사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다 당원 명부에 있는 것이죠. 지금 당원 명부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압수수색이 된다면 누가 국민의힘 당원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관련된 개인 어떤 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과연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할지 저는 참 의문스러운데 예를 들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전체 민주당사가 아니라 김용 부원장이 당시 민주연구원에 있었을 때 했던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요구에 비해서는 뭐 이거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정당의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과연 지금 이것을 합리적인 선에서 특검이 선별적으로 하겠느냐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 당원 명부 그걸 통째로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금 특검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을 하기 위한 어떤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김영남 의원님. 근데 핵심은 아무튼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했느냐. 그런데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지시에 의해서 또는 국민의힘 뭐 특정 인사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가입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는 전당대회의 어떤 뭐랄까요 압력 또는 전당대회 움직임을 좀 넣으려고 했다면 무리한
불법한 것 또는 넘어서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법에 의하면 당원 가입은 본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누구도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정당 가입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종교와의 이런 문제가 이번에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당시는 황교안 대표 체제였는데 그때는 한참 그 광화문에서 거의 매주 집회를 개최하던 이른바 종교인하고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 특정 종교인과 그 사람이 지금 이끌고 있는 교인 중심으로 이제 유착 관계가 형성돼서 많은 말들이 나왔었는데 급기야는 점점 이게 뭐랄까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계에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통일교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뭐 이단으로 지목하는 다른 종교 단체와의 유착 관계가 줄줄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잘못된 이른바 정교 유착이죠. 이건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는 걸 오히려 자의적으로는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타의라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타의에 의해서 끊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좀 건강한 체질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강재 의원님.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이 당사 압수수색은 더 어떻게 보면 불씨를 키울 수 있다 전망이 되네요. 장외투쟁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 동기부여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정당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이 보호된다,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것을 전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거나 자영업자를 하는 분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당 가입 여부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진다는 것을 기본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훨씬 더 큰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시기에 그 가입한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 특정 시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부를 특검의 입회하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DB와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리한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분노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장외 집회에 더 큰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 당원 또는 그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요. 좀 시각을 더 넓혀서 국민 전체로 보면 홍소주 의원님. 민심에 이게 좀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국에 대구에서 장외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원내투쟁을 하는 게 너무 지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사실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와서 지금 입법 폭주를 마음대로 막 하고 있습니다. 3대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더 센 상법, 노동,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 등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당연히 어떤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되는 법사위의 어떤 간사를 지금 나경원 의원으로 보임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극히 한정이 되고 해서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폭주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으로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여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어떤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이는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있던 장외투쟁의 어떤 성공 내지는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장외투쟁도 한번 지켜보고 저희도 다음 주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영남 위원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란 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긴 한데 사실 그동안 누구보다 계엄 상황을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뉴스에 많이 등장 안 했어요. 오늘 조사로 뭔가 밝혀질까요? 글쎄 아직은 뭐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떤 사법 처리가 예상된다라고 언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비상계엄 직후부터 제기됐던 의혹이 그거예요. 요새 계속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부터 본인이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특히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최측근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고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이걸 몰랐겠느냐. 사전 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들, 특히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던 증거인멸로 평가받을 만한 행동들, 특히 경호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증거 삭제나 뭐 여러 기록이 없어진 거 관련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관여 여부, 이게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 이후에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